적의 정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배후를 돌아서 뒤통수를 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고선지는 이 시점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1편에서 고선지가 점령한 연운보는 적의 핵심부에 있었어요. 고선지는 적의 핵심부를 타격할 때 적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눈을 피해서 산맥을 넘었죠. 즉 적의 정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배후를 돌아서 힘들더라도 뒤통수를 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고선지는 이 전략으로 여러 번 승리를 거두고 계속해서 이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공하면 완전히 대성공, 적의 힘을 빼놓는 전략을 사용해서 대승을 거둘 수 있지만 실패하면 전멸에 가까운 그런 뼈를 겪을 수도 있는 전략이에요. 약간 도박과 같은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기갑부대가 사용한 전격전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선지는 어쨌든 연운보에서 성공을 거두고 더 남쪽인 소발률국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당시 소발률국의 위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항상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보면 편하다고 했죠? 타클라마칸 사막이 여러 개 있는데 고선지는 연운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역 북로를 타고 삥 도른 다음에 연운보를 점령합니다. 근데 소발률국은 바로 근처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운보와 소발률국을 같이 정벌을 하면 실크로드 전체 길이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평온하게 살고 있던 소발률국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국제정세에는 그렇게 편안함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발률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연운보까지 점령하는데도 거의 100일 가까운 행군을 그 이상을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산을 건너서 빙판을 건너서 그렇게 왔는데 소발률국까지 또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종군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원래 고선지와 같이 원정길 먼 데를 가는 군대를 보낼 때는 당나라 조정에서는 감시원을 붙였어요. 이 녀석이 먼 데 가서 딴짓을 하는 건 아닌지, 혹시 반란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본국에서 감시원을 파견을 해서 얘네가 잘 싸우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 건 없는지 감시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고선지의 군대에도 감시원들이 딸려 있었어요. 점성술사였던 한리빈과 환관이었던 변령성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감시원이니까 본국 장안에서 편하게 발 뻗고 자고 있다가 전쟁 간다니까 엉겹결에 끌려온 셈에 가깝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가는 것도 죽을 뻔했어. 근데 여기서 또 더 험한 곳으로 간대. 나는 못 가겠다. 발라당 뻗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다. 근데 고선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만 보니까 이 감시원 얘네들 때문에 은근히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신경 쓰이고 거슬렸는데 쥐들이 빠져주겠다네. 내가 안 데려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쥐들이 알아서 못 간다고 하니까 고선지는 어때요? 오케이, 땡큐. 그래, 고생 많이 했지. 너네 좀 쉬어. 하고 푹 쉬라고 연운보에 부상당한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이 불편한 감시원, 변령성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소발률국에는 7,000 군사를 데리고 계속해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발률국에 막상 간다고 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이것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다르코트 빙하. 발 한 번 잘못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바로 사망하는 그런 빙하가 있었고요. 다르코트 고개, 탕구령, 해발 4,700m예요. 백두산 높이가 2,744m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높이의 고개를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산을 내려갔다 넘어갔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산이 평지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여정을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고선지는 게다가 급습을 해야 되는 생각에 군사들을 느긋하게 진격시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고선지를 따르다 못한 군사들이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고 파업을 합니다. 종군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군법이 아무리 엄하다고 해도 부하들이 전체 다 손발 든 상황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정복자로 꼽히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도 종군 거부를 직접 경험합니다.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 종군을 거부해서 결국 말머리를 돌려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하들이 종군 거부를 하니까 꾀를 냅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굴복시켜서 다시 따라오게 합니다. 고선지는 후자 쪽이에요. 그래서
국리를 해서 꾀를 내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를 한 20명쯤 불러서 지금 공격하려는 소발율국에서 온 사람으로 꾸며요. 역사서에 보게 되면 안월성 오랑캐 옷을 입혔다. 안월성은 어디냐면 소발율국의 수도예요. 소발율국의 수도 안월성의 옷을 입혀서 마치 그쪽에서 사신이 마중 나온 것처럼 해서 고선지의 군대와 만나게 한 거죠. 우리가 토번 편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재미도 없고 너무 폭정에 시달려서 힘듭니다. 당나라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빨리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연극을 한 거죠. 고선지 군대들은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면 죽을 것 같을 그런 곳에 끌려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발율국 안월성에서 사신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 사기가 막 치솟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탕구령을 넘어서 적진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고선지가 소발율국에 도착을 했어요. 공격하기 전에 먼저 협상을 하겠죠. 우리 말 들으면 우리가 잘 해줄게. 토번 걔네 오지 않아. 우리 말 들어. 항복해. 라고 합니다. 소발율국은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토번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당시 소발율국은 그 당시 약소국들이 가지고 있던 전형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소발율국은 여기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토번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먼 곳에서 원정은 당나라가 자기들에게 항복하라고 와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발율국은 이 줄타기를 잘해야 돼요. 만약에 당나라가 지금 왔다고 해서 당나라에게 항복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토번이 다시 와서 야, 이 박쥐 같은 새끼들 너네 당나라 그새를 못 참고 거기 붙어? 하면서 자기한테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발율국 같은 약소국 입장에선 줄타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국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토번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원정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당나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고선지는 처음에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군사적인 해결책밖에 없겠죠. 당시 토번에서 소발율국으로 오는 길에는 외나무 다리가 있었대요. 실제 그 외나무 다리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긴 외나무 다리였대요. 근데 고선지의 군대가 이 외나무 다리에 가서 이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이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는데 한 1년 가까이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소발율국 입장에서는 토번의 거리가 가깝다고 해도 이 외나무 다리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토번에서 원정군이 와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고선지에게 순순히 항복하게 됩니다. 당시 소발율국은 서역의 핵심 요충지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 소발율국이 토번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당에게 충성 맹세를 바치고 항복했다는 소식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72개의 부족들이 따라서 당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전에 토번으로 쏠려있던 힘의 균형추가 당나라 쪽으로 아주 급격하게 쏠리게 되는 거죠. 고선지의 전략은 이전과 동일했어요. 게릴라식으로 산세가 험한 곳을 뚫고 돌아가서 뒤통수를 치는 위험한 전략을 자주 사용했거든요. 고선지가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전술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굉장히 위험 부담도 큰 전술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 전술을 사용함으로써까지 공을 세우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선지의 출신 배경과도 연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선지는 정통 한족도 아니었고 이민족이었잖아요. 게다가 당나라가 멸망시킨 나라의 후손이라는 그 딱지가 여전히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차별과 멸시와 괄시를 받던 그 상황에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위험 부담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고선지는 이 냉혹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알아서 잘 챙겨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눈 팔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이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선지가 연운부와 소발율국에서 공을 세운 것을 온전히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시 고선지는 안서도호부의 2인자였잖아요. 근데 안서도호부의 1인자는 부목영찰이에요. 원래 보고체계는 고선지가 부목영찰에게 보고를 올리면 부목영찰이 당 조정에 보고를 올리는 형식으로 되어야 맞는 거죠. 근데 고선지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 그래도 부목영찰 얘는 내가 원정 올 때 되게 안 입고 와 했어. 지가 실패해가지고 나한테 기회가 온 건데 나를 되게 안 입고 와 하는 게 내가 느껴졌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내가 공을 겁나 세웠다고 부목영찰에게 이렇게 보고서를 하면 부목영찰이 중간에서 다 잘라버리고 당 조정에 껍데기만 보내고 알맹이는 지가 쏙 빼먹을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잖아. 그래서 고선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목영찰을
개무시하고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당 조정에 직보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서 당하느니 선제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부목영찰도 곧 이 사실을 알게 되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죠. 나중에 부목영찰은 고선지를 불러서 엄청나게 많은 욕을 하게 됩니다. 이 개창자를 먹을 고구려 놈아, 개똥 같은 고구려 놈, 이 고구려 노예놈 이러면서 엄청난 욕을 하면서 고선지를 엄청나게 견제합니다. 심지어 고선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정도까지 이르게 돼요. 안 그래도 부목영찰은 자기가 이뻐해서 내가 좀 키워줬더니 고선지 이놈이 이제 완전 나를 밟고 무시하려고 하네? 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네라고 위협을 느끼고 엄청나게 견제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머지않아 실제로 이어지게 되죠. 아까 고선지의 원정길에 합류한 환관 변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변령성은 소발율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연운보까지는 같이 갔어요. 100일 이상 고난의 행군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죽을 고비를 같이 넘긴 이 변령성의 입장에서 볼 때 고선지는 훌륭한 공이 있는 장수인데 부목영찰 걔는 그냥 안서도읍에서 꿀 빨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고선지를 협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어디? 당 조정에 직보하게 됩니다. 자기가 본 것. 이 공을 세운 고선지가 오히려 지금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당 조정에 직보를 하게 됩니다. 당 조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목영찰이를 야, 얘 공도 없는데 뭐 얘 이 자리에 앉아있냐. 날려버려.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소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최고 책임자 안서도호부의 절도사를 고선지로 앉히게 됩니다. 고선지의 사타사타 커리어의 정점에 이른 순간이죠. 고선지는 747년에 연운보와 소발률국을 정벌을 하죠. 우리가 보신 타클라마칸 사막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과 남쪽 실크로드 도로가 있는데 연운보와 소발률국은 이 남쪽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고선지의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이 남쪽을 해결했으니까 이제 북쪽의 뭔가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같이 통제하면 실크로드를 딱 봐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선지는 747년에 연운보와 소발률국에 이어서 3년 후인 750년에 이 북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다시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이 북쪽에는 석국과 돌기시가 있었어요. 기준이 되는 타클라마칸 사막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고선지가 이미 정벌한 연운보와 소발률국은 약간 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서역 북로가 있고 서역 남로가 있어요. 이 남쪽에 있는 연운보와 소발률국은 남쪽에 있는 큰 세력인 토번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반면 북쪽에는 석국과 돌깃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당나라 입장에선 이 지역까지 장악하게 되면 훨씬 실크로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서쪽으로 오는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석국과 돌기시를 정벌하는 거는 이슬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어요. 당나라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군을 하고 이슬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군을 하는 마주치게 된 상황이죠. 일단 고선지는 가까이 있는 돌기시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있는 석국을 정벌을 하게 돼요. 고선지가 석국까지 왔는데 이미 고선지의 명성이 너무 높이 퍼져 있어서 고선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 알려진 세계에서 거의 없다시피 했을 수준이었을 거예요. 석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항복을 합니다. 근데 고선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석국 애들이 너무 박쥐 새끼 같은 거예요. 얘 석국은 원래 당나라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슬람 세력이 커지니까 이슬람 쪽으로 붙었어요. 근데 이슬람 쪽에 붙었다가 다시 내가 쳐들어오니까 다시 나한테 항복을 하겠대. 이 박쥐 같은 놈들 하면서 열이 끝까지 받아서 이 석국 왕 거비시를 당나라 조정 장안으로 압송해버립니다. 그리고 석국을 완전 파괴하게 돼요. 석국에서 돈이 안 될 것 같은 늙은 사람들은 다 죽여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팔아서 돈이 될 것 같은 젊은 사람들은 노예로 싹 팔아버립니다. 도시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 선택이 훗날 잘못된 결정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고선지의 입장은 어쨌든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응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 석국 같은 약소국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짝이 없죠. 당연히 양쪽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최선을 다해서 줄다리기를 했지만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고선지는 석국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엄청난 양의 약탈을 하잖아요. 이 약탈물을 조정에다가 엄청나게 뇌물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시원 변령성에게도 두둑하게 챙겨줬겠죠. 그래서 고선지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물론 군사적인 재능 플러스 약탈물을 적절히 뇌물로 사용함으로써 고관 대작들에게 뇌물로 승진의 요소로 사용했다는 점도 빼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선지가 이 당시 차지한 실크로드의 패권은 넓었어요. 당나라가 당시 이쪽에 있었잖아요. 고선지가 원정길에 떠났던 길은 길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당나라 본국에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까지 갔으니까 고선지의 원정길이 군사적인 성과 자체로만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고선지가 너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서역이 안정됐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당 현종이 너무 안심하고 거만해졌던 모양이에요. 석국의 왕 거비시가 있는데 이 거비시가 장안으로 압송됐다고 했잖아요. 당 현종이 얘를 쳐다도 안 보고 바로 사형시켜버립니다. 이 박쥐 같은 녀석 하면서 죽였겠죠. 석국의 왕이 항복했는데도 끌려가서 죽었더라. 이 소문이 삽시간에 널리 퍼지게 돼요. 서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다 퍼지게 돼요. 게다가 석국이 완전 박살나고 모든 재물이 약탈당했잖아요. 이 현실도 모두가 직접 보게 됩니다. 아직 서역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나라는 석국에 보복함으로써 오히려 적을 많이 만드는 꼴이 되었어요. 게다가 이 석국의 왕은 죽었지만 왕자는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자는 당나라의 잔혹함에 대해서 소문을 여기저기 내게 되죠. 항복해도 죽이더라. 어차피 항복을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슬람에 붙자. 사실 이슬람 제국도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실크로드를 장악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븐 살라흐 장군에게 3만의 군대를 주어서 출정시키게 합니다. 당나라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당나라도 실크로드를 더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전하게 됩니다. 고선지는 이 시점까지 인생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선지의 그 유명한 탈라스 전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슬람 세력과 당나라 세력이 실크로드의 지배권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죠. 이어지는 3편에서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